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몽테뉴의 수상록입니다. 저자는 몽테뉴, 출판사는 메이트북스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몽테뉴, 1533년 프랑스 남부 페리고로 지방 몽테뉴 성에서 태어났다. 6살이 되어 보르도에 있는 귀엔 학교에 입학하고 고전 공부에 열중했으며 13세의 전 과정을 마쳤다. 프랑스의 광신적인 종교 시민전쟁 와중에 종교에 대한 관용을 지지했고 인간 중심의 도덕을 제창했으며 그러한 견해를 알리기 위해서 에세라는 독특한 문학 형식을 만들어냈다. 이 책은 순수한 의도로 쓰였습니다. 지극히 사적인 목적 외에 다른 어떠한 의도도 없었습니다. 독자를 위한다거나 스스로 명성을 얻고자 쓴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글을 쓸 만한 사람도 아닙니다. 제가 이 책을 쓴 것은 오로지 제 가족과 친구들을 위해서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곳에서 죽음을 기꺼이 기다린다. 매 순간 다가오는 죽음의 모든 모습을 상상해보자. 말이 발을 헛디딜 때, 기화가 떨어질 때, 즉시 그래 이것이 바로 죽음의 모습일 수도 있겠어 하고 되새기자. 그리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힘쓰자. 축제와 환희의 순간에도 언제나 이 구절을 떠올리며 우리의 처지를 기억함으로써 즐거움에 너무 빠져들지 않도록 하자. 가끔 우리는 이 구절을 떠올리지 못해 쾌락에 빠지곤 한다. 이로써 죽음의 표적이 되고 위협을 받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그래서 이집트인들은 연회와 같은 큰 잔치 도중에 망자의 마른 해골을 가져와 사람들에게 경고를 주곤 했다. 매일이 그대에 주어진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라. 그러면 그 시간이 더 바랄 것 없이 유쾌하게 느껴질 것이다. 죽음이 어디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알 수 없다. 그러니 모든 곳에서 죽음을 기다리자. 죽음에 대해서 미리 생각하는 것은 곧 자유에 대해서 미리 생각하는 것이다. 죽는 법을 깨우치고 나면 반대로 죽음에 속절없이 당할 거라는 두려움을 잊게 된다. 죽음이 뭔지 알게 되면 모든 굴복과 속박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된다. 삶을 박탈당하는 것이 해악이 아님을 깨닫고 나면 삶에 해로운 것이 하나도 없게 된다. 오래 살건 잠시 살건 죽음 앞에서는 매 한 가지이다. 우리가 태어날 때 다른 모든 것들이 생겨나듯 우리가 죽을 때 다른 모든 것들도 소멸된다. 우리가 100년 후에 존재하지 못한다고 한탄하는 것은 우리가 100년 전에 존재하지 못했다고 비탄하는 것만큼이나 어불성설이다. 죽음은 또 다른 생명을 낳는다. 그렇게 우리도 울면서 태어났고 삶을 살기 위해 그만큼 값을 치렀으며 그렇게 옛 장막을 벗겨냈다. 한번 겪을 뿐일 일이라면 그처럼 고통스럽지도 않다. 금방 지나갈 일로 그렇게나 오래도록 염려하는 것이 가당한가? 오래 살건 잠시 살건 죽음 앞에서는 매 한 가지다. 사라지고 난 후에는 길고 짧음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이야기를 들어보자. 히파니스 강에는 단 하루를 사는 작은 벌레가 있다고 한다. 아침 8시에 죽으면 요절한 것이고 저녁 5시에 죽으면 장수한 셈이다. 이렇게나 짧은 생애를 놓고 행복과 불행을 따진다면 우리 중에 비웃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우리네 길고 짧음도 영원이나 자연, 어떤 동물들의 시간에 대보면 가소롭긴 마찬가지다. 언제 생을 마감하든
그게 당신 몫의 전부다. 얼마나 살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았는지가 중요하다. 오래 살았지만 조금 산 것일 수도 있다. 그러니 살아있는 동안에는 삶에 전념하라. 충분히 살았는지의 여부는 실제로 몇 해를 살았는가 보다 그대의 의지에 달려있다. 끊임없이 지향하고도 이르지 못할 만한 곳이 있는가? 끝이 없는 길은 없다. 게다가 동반자가 그대를 도와준다면 온 세상이 왜 그대와 함께 가지 않겠는가? 죽음에서는 모든 것이 그대를 따라갈 것이다. 그대가 움직일 때 모든 것이 움직이지 않는가? 세상에 그대와 함께 노쇠하지 않는 것이 있는가? 수많은 사람이, 수많은 동물이, 수많은 생물이 모두 당신이 죽는 그 순간 죽는다. 나는 병들어 앓을 때보다 건강할 때 죽음에 대한 결의를 소화하기가 더 힘겹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삶의 매력을 더 이상 누리지도 추구하지도 않게 되면 죽음에 대한 공포가 부쩍 줄어든다. 나는 그렇게 내가 삶에서 멀어지고 죽음에 가까워질수록 삶과 죽음의 교환을 더욱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소망한다. 카이사르는 어떤 것을 가까이 볼 때보다 멀리서 볼 때 더 크게 느껴진다고 했다. 나는 여러 상황에서 이를 직접 경험했는데 그 예로 나는 실제 병에 걸렸을 때보다 오히려 건강했을 때 질병을 훨씬 더 두려워했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환희,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기쁨과 그 활기가 그 반대의 상황과 극명하게 대비를 이루어 내 상상 속에서 근심을 배가시키니 실제보다 훨씬 괴로워지는 것이다. 죽음을 경험할 때도 이 원리가 적용되기를 바란다. 내가 겪는 자연적 쇠퇴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는다. 내 얼굴과 눈은 내 상태를 단번에 드러낸다. 모든 변화가 거기에서 시작되며 실제보다 조금 더 강하게 표현된다. 나는 이유 없이 친구들의 동정심을 유발할 때가 종종 있다. 그러나 나는 거울을 보고도 놀라지 않는다. 젊은 시절에도 아무 일 없이 안색이 좋지 않고 거동이 불편해 보이며 징조가 좋지 않았던 적이 여러 번 있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의사들조차 그러한 외적 변화의 원인을 찾지 못해 정신적인 문제라고 말하며 내면의 은밀한 격정이 나를 좀먹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들이 틀렸다. 내 몸이 내 영혼만큼 뜻대로 되었다면 나는 조금 더 수월하게 걸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 당시 내 영혼에는 문제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만족과 기쁨으로 가득했다. 이는 성격 덕분이기도 했고 일정 부분 의도적이기도 했다. 내 몸이 수차례 무너질 때도 정신의 온기가 내 몸을 일으켜 세워주는 것 같다. 그만큼 나의 정신은 쾌활하거나 혹은 평온하고 안정적이었다. 또한 4에서 5개월 동안 사일녀를 앓았을 때 내 몸은 완전히 망가졌으나 정신만은 유쾌하게 유지되었다. 고통이 떠나가면 쇠약과 우울도 나를 그다지 슬프게 하지 않았다. 이름만 들어도 겁나는 육신의 질병이 무수히 많지만 나는 내가 실제로 겪은 수천 개의 격정과 정신의 동요가 더 두렵다. 그래서 나는 내가 겪은 자연적인 쇠퇴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는다. 그리고 내 인생이 참나무의 수명만큼 길고 강하지 않다고 해서 아쉬워하지도 않는다. 본인의 품행을 꾸밀 줄 아는가? 그렇다면 그대는 책을 지은 사람보다 훨씬 많은 일을 했다. 휴식을 취할 줄 아는가? 그렇다면 그대는 도시와 제국을 점령한 이들보다도 더 많은 것을 얻었다. 인간 최대의 걸작은 바로 온당하게 사는 인생이다. 통치하고 재산을 모으고 계획을 세우는 다른 모든 일들은 기껏해야 부수적이고
사소한 찌꺼기일 뿐이다. 우리는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지 못하고 언제나 그 너머를 향해 있다. 두려움과 욕망, 그리고 기대는 우리를 미래로 내던져 앞날을 그려보는 즐거움을 앗아가고 미처 깨닫기도 전에 현재의 시간을 흘려보내게 만든다. 미래에 대해서 근심하는 영혼은 불행하다. 플라톤은 이 고귀한 가르침을 이렇게 인용하곤 했다. 너의 일을 하고 너를 알라. 이 말의 두 요소는 각각 우리의 모든 의무와 동시에 서로를 포괄한다. 자기 일을 제대로 해낸 사람은 네 일을 하라는 말이 곧 네가 누구인지를, 너의 것이 무엇인지를 알라는 의미임을 깨달을 것이다. 그렇게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은 남의 일을 자기가 취하지 않고 무엇보다도 먼저 스스로를 사랑하고 개발하며 필요 이상의 소유나 불필요한 사유와 명제를 거부한다. 미련한 사람은 원하는 것을 얻고도 기뻐할 줄 모르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절대 자신에 대해서 불만을 품지 않는다. 나는 제국이나 왕권과 같은 고결한 운명의 위대함을 바란 적은 없다. 그런 것을 바라기엔 나는 정말 자신을 사랑한다. 나를 높이고자 생각할 때도 제한되고 위축된 정도의 진보만을 바랄 뿐이다. 카이사르와 반대로 나는 파리에서 최고가 되느니 페르게에서 2등이나 3등으로 사는 것을 선호한다. 거짓말이 아니라 파리의 최고 관직보다는 세 번째 정도가 낫다고 생각한다. 내가 중간 계층을 좋아하는 것은 내 운명이자 취향이다. 신이 나에게 허락한 환경을 넘어볼 생각을 하지 않음은 내가 하는 일과 인생을 통해 드러난다. 자연적으로 주어진 것들은 쉽고 편안하다. 부유함과 궁핍함은 개인의 마음에 달려있다. 부든 명예든 건강이든 그것을 소유한 이가 부여한 의미 이상의 아름다움이나 즐거움을 지니지 못한다. 본인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행복하고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불행하다. 스스로의 확신이야말로 본질적이고 진실한 것이다. 운명은 우리를 행복하게도 불행하게도 하지 못한다. 단지 우리의 영혼에 재료와 씨앗을 주어 더욱 강해진 영혼이 원하는 대로 향하고 실행할 수 있게 할 뿐이다. 자신의 의지만이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는 유일한 근거이자 주권자이다. 외부적인 성취는 내부적인 조직을 통해 맛과 색을 가진다. 우리가 옷을 입었을 때 몸에서 열이 나는 것은 옷 자체에 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발산하는 열 때문인 것처럼 몸을 차갑게 할 때도 마찬가지로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한기를 얻는다. 게으른 뱅이에게는 공부가 고역이고 술 주정뱅이에게는 금주가 고문이다. 음욕이 가득한 사람에게는 수수한 삶이 형벌이고 허약하고 태만한 사람에게는 훈련이 고통스러운 일이다.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다. 모든 일은 그 자체로 괴롭거나 힘들지 않다. 우리의 약함과 비겁함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다. 위대한 일을 판단하려면 크고 위대한 정신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약함이 그 판단에 영향을 준다. 우리가 무언가를 본다는 사실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도 중요하다. 남아있는 인생만큼은 온전히 나를 위해 산다. 타인을 위한 삶은 충분히 살았다. 이제 남아있는 인생만큼은 자신을 위해 살자. 모든 생각과 의도가 우리 자신과 우리의 안위를 지향하게 하자. 확실한 자기만의 방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대한 일이라 다른 일과 병행하기에는 다소 벅찰 수도 있다. 하지만 신이 우리에게 떠날 겨를을 주었으니 채비를 하자. 짐을 꾸리고 직장에서 미리 휴가를 얻자.
그리고 다른 것에서 자신을 분리시켜 우리를 올가매는 폭력적인 속박들을 풀어내자. 그 속박이 아무리 강력할지라도 의무감에서 벗어나 이제는 이러저러한 일들을 사랑하되 오직 자기 자신과 혼인해야 한다. 다시 말해 모든 것과 관계를 맺되 자신의 일부를 벗겨내거나 뜯어버리지 않고서는 그것과 분리될 수 없을 만큼 결합하거나 달라붙지 말아야 한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은 자기 자신을 아는 일이다. 온전히 자신만의 뒷방, 즉 은신처를 마련해 진정한 자유와 고독을 만끽해야 한다. 그 장소에서 매일 자신을 돌보며 외부의 교류나 소통이 전혀 접근하지 못할 만큼 철저히 은밀한 공간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 그곳에서 아내와 자녀, 재산, 하인이 없는 것처럼 웃고 떠들다 보면 실제로 그것들을 잃는 날이 왔을 때도 우리는 초연하게 견뎌낼 수가 있다. 우리 영혼은 자신에게로 고개를 돌릴 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착실한 동반자가 되어줄 것이다. 우리의 영혼은 공격하거나 방어할 능력, 주고받는 능력도 있다. 그러므로 고독할 때 지루한 무의에 빠져버릴까 염려하지는 말자. 고독 항복판에서 스스로 군중이 되어라. 나를 지켜보는 내 두 눈을 가장 경계한다. 플라톤이 구수치기를 하는 한 소년을 꾸짖었다. 소년이 별 사소한 일로 혼을 내시는군요. 이렇게 응수하자 플라톤은 습관은 결코 사소하지 않단다 라고 말했다. 가장 나쁜 버릇이 드는 때는 바로 우리가 가장 미숙한 어린 시절이며 기본 성품이 어떻게 형성되는가는 부모의 손에 달려있다. 아이가 병아리 목을 비틀거나 뛰놀다가 개나 고양이를 다치게 하는 모습을 구경하며 소일거리로 삼는 어머니, 그리고 아들이 힘없는 농부나 하인을 모욕적으로 비방하는 것을 보고 남자답다 여기거나 친구를 악랄하게 배신하고 기만하는 것을 보고 명망이 있다고 여기는 아버지는 정말이지 어리석다. 이것들이야말로 잔인함, 폭정, 반역의 씨앗이요 뿌리다. 여기에 싹이 터서 왕성하게 자라나면 마침내 습관이 된다. 나이가 어리다거나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고 해서 그렇게 고약한 성질을 눈감아 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왜냐하면 첫째로는 본성을 말할 때 그 목소리가 약하고 미숙할수록 본색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둘째로 속임수는 그 자체로 추악하기 때문이다. 돈이 아니라 바늘로 친 사기라 해도 속임수는 비열하다. 그러므로 흔히 하듯 그저 바늘일 뿐인데 뭘 돈으로는 그렇지 않겠지? 이런 말보다는 바늘로 친 사기를 돈으로는 안 할까?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아이들이 근본적으로 악을 경멸하도록 철저히 가르쳐야 한다. 그 실체가 얼마나 추악한지, 어떤 가면을 쓸지라도 악은 생각만으로도 얼마나 가증스러운지를 가르쳐야 한다. 그래서 그들의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에서 새어나오도록 해야 한다. 어릴 적에도 나는 항상 크고 고든 길을 걷길 바랬고 놀이를 할 때도 속임수나 편법을 질색했다. 나는 사소한 놀이라도 본능적으로 속임수를 혐오한다. 나는 게임을 할 때 내 아내나 딸을 상대로 승패에 관계없는 게임을 하든 다른 사람들과 내기를 하든 점수는 늘 꼼꼼하게 따진다. 내 눈이 사방에서 나를 사사건건 지켜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나는 내 의무를 다한다. 내 두 눈이 나를 가까이에서 감시하기에 나도 내 눈을 가장 경계한다. 산다는 것은 곧 생각한다는 것이다. 스스로 반성하고 사색에 완전히 몰두할 줄 아는 사람에게 명상은 완전하고 강력한 수련법이다. 나는 내 정신을 배불리기보다는 단련시키기를 더 좋아한다. 자기의 정신을 따라 생각을 지키는 것보다 더 쉽거나 강한 작업은 없다.
위인들에게 산다는 것은 곧 생각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것을 자기 업으로 삼는다. 게다가 자신에 대한 묵상보다 오랫동안 전념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 그런데 그것은 자연이 준 특혜이다. 일상적으로 더 쉽게 할 수 있는 일들도 그토록 오래 하지는 못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명상이란 신들이 하는 일이며 우리가 명상을 통해 지복을 누리듯 신들은 명상을 통해 천복을 누린다 라고 했다. 나는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최대한 격하게, 그러나 할 수 있는 한 간결하고 은밀하게 표출한다. 초조하고 난폭해지는 것은 어쩔 도리가 없지만 그렇다고 잡히는 대로 내어 던지거나 정신을 잃고 온갖 모욕적인 언사를 쏟아낼 정도까지 동요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가장 취약한 곳에 비수를 꽂는 말을 하고야만 한다. 오로지 언어만 사용해서 말이다. 내 하인들은 심각한 잘못을 저질렀을 때보다 사소한 잘못을 했을 때 오히려 더 상처받는다. 작은 실수는 기습적으로 일어나고 누가 화를 돋구었는지와 무관하게 벼랑 끝으로 내몰림과 동시에 기꺼이 밑바닥까지 떨어진다. 추락하기 시작하면 점점 가속도가 붙기 때문이다. 반면에 심각한 잘못일 경우 다행인 점은 화낼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내가 정당하게 분노할 것을 모두가 기다린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마음을 단단히 먹어 분노에 대항할 준비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분노가 나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어 아주 멀리까지 날려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이러한 태도를 자랑스럽게 여긴다. 나는 충분히 강인하기에 나를 지키는 것이 어렵지 않다. 때문에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동기의 난폭함에 관계없이 나는 격정적인 충동을 억누를 수가 있다. 그러나 반대로 분노가 나를 사로잡고 장악하는 순간부터는 그 동기가 얼마나 사소한과에 관계없이 격분한다. 나와 더불어 설전을 벌일 수 있는 사람들과 이 논쟁을 시작한다. 내가 흥분한 것을 처음 발견한 사람이 당신이라면 내가 옳든 그르든 그대로 두십시오. 그렇다면 나도 당신에게 그렇게 해주겠소. 폭풍은 각기 다른 시점에 생겨난 분노들이 서로 자극하며 각축을 벌일 때만 발생한다. 각각의 분노가 제 갈 길을 가도록 둔다면 항상 평화로울 것이다. 이것은 참으로 유용하지만 적용하기 힘든 법칙이다. 간혹 집안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진심으로 화가 나지 않았음에도 성난체할 때가 있다. 세월에 따라 내 성격이 더 거칠어지지만 나는 이것을 거스르기 위해 노력한다.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이제부터는 신경질적이고 까다로운 사람이 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 충분히 그럴만 하더라도 말이다. 지금까지도 가장 덜 신경질적이고 덜 까다로운 사람 중에 하나이긴 하다. 우리는 학생들에게 최소한 그 자신이 아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야 한다. 또 위대한 선인들의 가르침을 배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정신을 흡수해야 한다. 원한다면 그것을 어디에서 얻었는지 과감히 잊어버려도 무방하지만 가르침은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 진리와 이성은 모두에게 공평하다. 고로 처음으로 말했다고 해서 나중에 말한 사람보다 진리와 이성에 대한 소유권을 더 갖지는 않는다. 플라톤과 내가 동일하게 보고 이해했다면 그것은 플라톤의 진리와 이성인 동시에 나의 진리와 이성이기도 하다. 꿀벌들은 꽃밭에서 이리저리 날아다니다가 결국에는 온전히 자신만의 꿀을 만들어낸다. 이 꿀은 더 이상 다른 데서 빌려온 백리 향의 것도 꽃 박하의 것도 아니다. 이렇게 학생은 다른 데서 얻은 지식을 혼합하고 변형시켜서 완전한 자신의 작품, 즉 자신의 견해를 만들어내야 한다.
학생이 공부하고 일하고 실습하는 모든 이유는 결국 이 견해를 형성하기 위한 것이다. 예,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간결하면서도 굉장히 심오한 지혜들이 담겨있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